한국 증시가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스포츠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약 3조 2,500억 달러로 분석됩니다. 같은 시점 독일 증시는 3조 2,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숫자상 차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해석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약 70% 이상 상승했고 최근 한 달간도 20%를 넘는 속도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독일은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산업구조, 기술 축적, 그리고 국가 신뢰도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유럽의 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 질문은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저는 서유럽 방산 및 산업 프로젝트 평가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가 제 모든 경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독일을 추월했다는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제 경력에서 아시아는 늘 하청의 영역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결정적 순간엔 선택되지 않는 곳이었죠. 특히 한국은 성실하지만 늘 2순위였습니다. 몇 년 전 한 국제 입찰평가 회의가 생각납니다. 한국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 점수가 높았어요. 실제로 독일 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 신뢰는 아직이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회의실 전체의 암묵적 결론이었어요. 저도 그때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지만 검증되지 않은 나라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평가 기준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시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상승 곡선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방산 모두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열이다. 언젠가 꺼질 거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 예측을 번번이 배반했습니다. 상승 뒤에는 실적이 있었고, 실적 뒤에는 수주가 있었고, 수주 뒤에는 국가 단위 계약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손에 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기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검증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흔드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30년간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배운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숫자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독일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완만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고 변동성이 적었죠.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열이다. 곧 조정이 올 거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조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상승 뒤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 뒤에는 수주가 있었고, 수주 뒤에는 국가 단위 계약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의 시간이 독일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하나를 예로 들면 독일 기업은 3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한국 기업은 18개월 만에 끝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한국 기업의 조직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 속도가 달랐습니다. 독일 기업은 안정성을 중시해서 단계마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빠른 실행과 수정을 반복했어요. 처음엔 그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수정하는 게 결국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이 불편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30년간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이제는 느린 방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데이터는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가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사람은 무엇을 의심하게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럽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절대적 강자였던 영역, 바로 방산 입찰 시장에서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 평가 회의였죠. 독일 기업은 사실상 무패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경험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이길 거라고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안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술 스펙만 나열한 게 아니라 호주 현지 환경에 맞춘 설계를 제시했어요. 사막 환경에서의 열 관리, 습한 해안 지역에서의 부식 방지, 현지 정비 인력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의 제안서는 완벽했지만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호주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죠. 평가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실험 환경 적응력, 현지 맞춤 설계, 유지 비용과 속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 장비가 더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독일 동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토해낸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저는 며칠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입찰에서도 폴란드 프로젝트에서도 북유럽 계약에서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요. 제 가슴속 깊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온 기준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을 다시 설계하는 쪽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제 감정은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건이 특이했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루마니아, 폴란드, 북유럽.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독일 기업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한 건 한국 기업들은 우리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기술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 가장 오래된 전통, 검증된 신뢰성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문제를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건지, 누가 정비할 건지, 예산은 얼마인지를요. 그리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팔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솔루션을 팔고 있었다는 걸요.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유연해.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존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였고 현실은 계속 변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불편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를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일 자동차는 세계 최고였고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자랐어요. 한때 비교조차 되지 않던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가성비의 대명사였죠. 싸지만 품질은 그저 그런 차. 그게 제가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표는 달랐습니다. 저는 유럽 자동차 시장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판매량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장률은 이미 역전되었고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대응 속도는 한국이 독일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따라잡은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앞질렀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엔진 기술, 주행 성능, 브랜드 가치 모두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였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였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그 변화를 먼저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기차의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충전 속도가 빠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고요. 저는 그 리뷰들을 읽으며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최고였지만 이제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거리에서 한국 전기차를 봤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달리는 그 차는 20년 전 제가 봤던 가성비 차와는 전혀 달랐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지? 성장률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래는 이미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완전히 시선을 바꾼 계기는 미래 산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제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은 기존 산업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현재를 지키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의 로봇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로봇 공장의 영상을 봤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봇은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람은 섬세한 조립을 했습니다. 로봇은 반복 작업을 하고 사람은 품질을 검사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미래와 달랐습니다. 저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이 사람을 돕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며칠 후 인공지능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독일보다 훨씬 빨랐어요.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설계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며 제 가슴속 깊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지키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의 방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인수합병 시장이었습니다. 독일 핵심 기술 기업들이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주체는 점점 한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 뉴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한다고요?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독일 장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독일 배터리 기술 회사를 사들였어요. 한국 로봇 기업이 독일 정밀 기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인정.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사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변화를 미리 보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인수 계약서를 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기술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직원 고용 유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럽 시장 진출 지원.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독일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이 한국과 함께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존중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언제 뒤바뀌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운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축적을 끝까지 밀어붙인 나라입니다. 저는 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기준이다. 지난 30년간 저는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기술을 검토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고 장기 가능성을 의문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배워야 할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후배 평가위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좋은데 신뢰가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과거의 제가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만드는 거야. 한국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그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의 속도, 한국의 유연성, 한국의 미래 지향적 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베를린 시내를 한국 전기차가 지나갑니다. 하늘 위로는 한국 항공사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제안서가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